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휘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인 작전명 라이징 라이온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10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하며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테헤란 등지의 군사기지, 미사일 공장, 그리고 핵과학자 및 군 지휘관의 거주지 등 약 100여 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현지 언론 로이터즈는 해당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이란군 합참의장 모하마드 바게리, 핵과학자 페레이둔 아바시와 모하마드 메흐디 테란치 등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역사적 작전이라며 필요하다면 며칠간 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100대가 넘는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등 방공체계가 즉각 가동되어 위협 요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란이 최근 IAEA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핵합의 불이행 판정을 받은 직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단기간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유엔 핵감시기구의 35개국 이사회는 6월 12일 이란이 2019년 이후 미신고 핵물 질입 활동에 대한 조사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이란에 대한 공식적 규탄 결의안입니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동안 테헤란과 주요 강대국 간의 핵 협상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와 이란 사이에 형성된 여러 차례의 골마터진 대치 상황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년 만에 가장 중요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란이 밝힌 대로 핵 확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매체 고보에서는 미신고 핵물질에 대해 이란은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60%까지 농축된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은 지난 이사회 이후 약 50% 증가하여 현재 400kg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IAEA는 이란이 현재 9개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1개 미만의 약간 못 미치는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AEA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 정도의 양은 핵폭발 장치 제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필요한 물질의 양이며 이란의 전체 비축량은 명시한 한도의 40배를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란은 새로운 첨단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축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지속적인 비협조로 인해 거의 모든 투명성 약속의 이행 부족이 되었고 해당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과 이란의 이른바 핵 독트린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이란 관리들의 지속적인 수사,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겠다는 이란의 위협과 함께 국제안보와 핵 확산 금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다루고 이란의 배타적인 평화적 성격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없애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란은 미국의 참여로 복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협상을 2번이나 거부했고 대신 이란은 핵 활동을 계속 확대하기로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이란은 핵 확대를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용으로 사용한다는 양을 넘어섰기에 신뢰할 수 있는 정당화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에 대해 다시금 제재를 가한다는 소리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핵무기는 완성하기 전에는 제재를 가하거나 협박을 통해 개발하는데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일단 만들기만 하면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는 걸 이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서는 이란의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면서 몇 달이란 시간만 주어진다면 핵무기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는 이란은 단 며칠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캠페인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실존적 위협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기술적 잠재력보다 정치적 의도를 더 우려했다고 전했는데 IAEA의 핵합의 불이행 판정과 이란의 NPT 탈퇴 위협이 결합되면서 외교적 해결 기회 소멸로 판단돼 선제 공격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2026년 말까지 핵보유국 전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군사적 충돌이 진행된 만큼 만약 양국이 실제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우세할까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 국제군사력 평가 기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25년 기준 세계 17위, 이란은 1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란이 약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의 질과 운용 능력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은 연간 약 190억 달러로 이란의 74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 예산은 첨단 무기 도입과 군 현대화, 방공체계 강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력에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F-15, F-16 등 400대의 최신 서방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F-4, F-5, F-14 등 1970에서 80년대 도입된 구형 전투기와 러시아제 미그-29, 수호-24 등을 합쳐 약 30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성능과 정밀, 타격 능력, 조종사 훈련 수준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데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9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개발에 성공한다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가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에서도 이번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설을 타격한 것인데요. 만약 두 국가가 단기전으로 간다면 이스라엘이 첨단 무기, 공군력, 방공망, 정보전 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병력과 장비의 수적, 우위, 미사일, 드론 등 비대칭 전력을 가지고 있기에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이란의 인구와 자원, 지리적 이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에서 전쟁의 기운이 지속되는 만큼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으며 KF-21을 통해 4.5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 기술을 더욱 축적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방위산업 역량을 끌어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최근 한국은 캐나다의 K9 자주포 수출 제한을 시도하였습니다. 군 현대화를 진행하는 캐나다가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우수한 전력을 보강하려면 한국산 무기만큼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어 맹활약하고 있는 K9이 북미 시장까지 장악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은 한국 손안에 들어오는 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방산 협력이 증대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캐나다의 여러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미국은 유럽에 이어 캐나다까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낮추려 함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역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한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군을 개선하고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루트를 확보하려 할 것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압박하는 트럼프의 근시안적 정책은 정작 한국에 더 큰 이익을 불러올 것입니다.